2025 고합 1637호 사건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을 중계, 속기 및 녹음합니다. 강희구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네. 특검 측에서 출석하신 분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측에서 최영욱 김현지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네, 파견 검사님이시죠? 예. 네. 출석하신 변호인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법인 H1호의 김상배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자, 지난 기일에는 특검 측에서 신청해서 조사를 마쳤던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법률적인 주장에 관한 특검의 의견을 들었고, 피고인에 대한 신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기일 진행 내역에 관해서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거 제출하십니까? 예, 네. 결론과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출했습니다. 네, 증제 859 증거 신청하신다는 취지고 특검 측에서 받아보셨습니까? 예, 지금 예. 받았습니다. 네, 이 증거에 관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입증 취지만 부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증제 8호 법령 공포법 개정 이유 그리고 증제 9호 머니투데이 기사인가요? 네, 증거로 채택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증 취지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재 8호는 현행 그 법령 공포법이 공포 1을 공포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2008년 3월 개정 이유서에 네. 나와 있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네. 증제 9호는 대통령 기록물 삭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관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 폐기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SNS 게시물 삭제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어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전 장관이 개진했던 의견에 관한 기사를 증거로 현 장관입니다. 네네. 증거 조사를 했습니다. 이 피고인 측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혹시 진술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건 별도로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날입니다. 특검의 의견 진술과 구형, 그리고 변호인의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 측 의견 진술과 구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강희구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건에서의 판결 내용, 기타 특검이 제출한 증거 및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등 의혹이 제기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가 개시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사전 국무회의 심의 및 관계국무위원회 부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대통령실에 보관하였다가 한덕수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 폐기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사란 허위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을 유하지 않으며 침해할 위험성만으로도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이었던 피고인이 이를 부속실장 사무실에 서랍에 넣어두며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도록 비치한 행위로서 허위 작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인계되어 역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도 행사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미 윤석열, 조지호에 대한 탄핵 심판,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에 대한 내란 형사 사건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것이었고 국회 무력화 등 국헌문란을 통해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더하여 대통령실 CCTV 영상 관련 실황조사서, 관련 국무위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내란 범행을 누구보다 일찍 인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 및 사전부서를 거쳤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추가 국무회의 소집 등에 관여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절차로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작춘하는 데 실무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30년 이상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고위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상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다음 날부터 피고인이 모시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및 국무위원들의 부서 등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자 위와 같은 하자를 은폐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은폐하려는 범행에 7개 대통령이 가담하고 최고 법정형이 사형인 내란 범죄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핵심 가담자의 탄핵, 형사 절차 등에서 사용하고 향후 이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 범행 동기와 목적이 매우 불량하며 문건의 7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둠으로써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문건의 허위성을 의심할 수 없게 하는 등 완전 범죄를 기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수법 역시 대단히 불량하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는 등 제지도 매우 불량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30년 이상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통상의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 준수 의무가 요구됨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5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변호인께서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PPT를 준비했는데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 측 최종 변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이끌어 주신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상대이기는 하지만 공소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검사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순서는 이 사건 공소 사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의 성입니다. 공소 사실은 그 요지가 피고인이 마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또 당시 국무회의에 적법한 심의를 거쳤으며 사전에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 문서에 의한 것처럼 외관을 작성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문서를 적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탄핵 또는 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의 기본 입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고 허위 공문서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폐기되고 없지만 그 뒷장 부분은 2024년 12월 3일 당시에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되었던 문건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는 이유, 비상계엄 선포하는 이유 내지 목적, 그리고 종류, 지역, 일시, 사령관,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이라는 기재가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왼쪽에 보이는 표지를 만들어서 제목으로 비상계엄 선포라고 쓰고 그 아래에 2024년 12월 3일 202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 아래 대통령, 그 아래 2024년 12월 3일 그리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순으로 기재를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문건을 첨부를 해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순으로 서명을 받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문서가 공문서가 아닌 이유는 관련 판례가 이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상 중요 상황에 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 성립을 본죄를 처벌하는 것은 공문서의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있고 여기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는 비상계엄 선포문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고 또 적식성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미완결성의 형식적 문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불완전하고 비공식적인 내부 조난 참고 자료로 만들어졌던 것이고 정식적으로 생산이나 접수 관리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를 공문서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문서는 허위 공문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고 하는 것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로 인해서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시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공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진실과 비교해서 틀린지를 판단함으로써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문제가 제기되자라고 이제 두루뭉실하게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관련한 절차이고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절차이고 그리고 문서에 의한 또 그 문서에 부서가 사전에 없었다는 그런 절차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계엄 선포 건의 절차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의견서에서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또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문서에는 그와 같은 계엄 선포 건의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4월 8일자 특검 의견서 2면에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 표지 그리고 80년 5월달 비상계엄, 80년 10월달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이 나란히 되어 있어서 참고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은 5월 18일 00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사건인데 여기를 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돼 있고 80년 10월 비상계엄은 역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비상계엄 공포를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10월달 비상계엄 이게 공포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관보에 기재된 공고문인지 아니면 그 공포문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문서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고 역시 계엄 선포를 어떤 절차로 건의가 됐다라는 기재도 없기 때문에 공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허위 공문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거의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참고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80년 5월 17일이라고 돼 있고 거기 뭐 21시 50분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는 80년 10월 1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당시 법령공포법을 찾아보면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에 대통령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명기해서 부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날짜를 쓴다면 대통령 선포나 대통령의 서명이나 대통령인을 찍은 날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제가 제8호로 제출한 것처럼 이 법률은 2008년 3월 28일 날 개정이 되면서 그 일자라는 부분이 그 공포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이 사건에 견주어 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게 왜 틀린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 헌법과 개헌법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그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법을 보면 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 피고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계엄 선포문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기재가 없고 1심 판결이 예컨대 이러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판결 역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했다는 기재가 없습니다. 검사님의 주장을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 이 판결문이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허위 공문서가 된다는 것인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까 방금 검사님께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반박을 하면 당시 이 국무위원들은 부서를 요구받은 게 아니고 국무회의 참석 확인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 세세하게 써 놓았는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 이 세 분이 당시에 가장 서명에 적극적으로 거부한 의사를 밝힌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찬성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참석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안 했다.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았는데 왜 열린 것처럼 하려고 하느냐.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를 요구했다는 특검의 주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진술들이고 오히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얘기 보면 부서를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서명을 요청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문서에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명일이나 부서일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일을 기재한 것이다. 로 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법률상으로는 그 공포문에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에 대통령인을 찍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포일을 쓰는 것까지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법률상으로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로 하는 문서에 서명일이나 부서일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포일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2008년 3월 달에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서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차냐? 피고인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서가 어떤 연유로 들어왔는지에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헌헌법에서는 당시에 유진호 헌법 초안이나 헌법기초위원회에 원하는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이 강하게 대통령제를 주장을 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하되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예컨대 부서 또는 의결기구로서의 국무원 이런 것들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폭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수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화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한 의원 내각제 정부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헌헌법과 그 5차 개헌 전 2005국 헌법까지의 부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모두 같습니다.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규정을 보면 부서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만약 부서를 의원 내각제 요소인 제도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부서는 당연히 사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3공화국 5차 개헌 헌법 이후로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일부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를 했는데, 이 3공화국 5차 개헌 헌법에서 부서에 관한 규정이, 헌법 규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부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현행 헌법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행 헌법과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의 부서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과 달리 재헌헌법과 이 공화국 헌법은 의원 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그래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부서가 선행되는 그러한 제도였다고 한다면 3공화국 이후 현행 헌법까지는 의원 내각제 성격이 매우 약화된 대통령제로서의 그 부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1994년 결정 8구 헌마 221 결정은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부서권 등등이 인정되는 것을 보면 내각 책임제 밑에서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 달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법령공포법도 역시 공포문에 서명하고 도장 찍고 공포일 쓰고 부서하는 그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 부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보필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보필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행위에 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허위 공무서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 그리고 공소 사실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문서에 서명과 부서를 받아서 조난 참고 자료로 보관해 놓겠다라는 생각뿐이었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치유한다거나 또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행사할 목적과 관련해서 공소 사실은 사전에 부서에 의한 문서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3공화국 5차 개헌 헌법에서는 5차 개헌 전 2005국 헌법까지는 5차 개헌 전 2005국 헌법까지는 5차 개헌 전 2005국 헌법까지는 5차 개헌 전 2005국 헌법까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면 그 공문서를 보게 된 타인이 그 기재된 내용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오신케 할 목적이 있어야 행사할 목적이 인정이 되는데 단지 사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서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공소사실에 적합한 행사할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서 당시에 문서주의나 부서 누락에 관한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고 같은 해 12월 11일 한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한 이후로 부서 누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당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는 했습니다만 통과되지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탄핵 심판에 대비할 정도의 구체적 탄핵 사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 사건 문서 존재 그리고 그 내용이 내란죄의 수사나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체적 요건이 충족된 비상계엄이다 라고 하면 부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란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비상계엄이 부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부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피고인이 탄핵 심판에 대비하거나 또 윤석열 등 공범에 대한 내란죄 수사나 재판의 증거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라는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고 또 비상계엄에 관한 건의 또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표시가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일자는 공포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일을 증명하는 것이고 부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전에 있어야 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허위 공문서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 작성의 고의나 행사 목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행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된 주장입니다.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등록되거나 비치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만 넣어두고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 허위 작성을 아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주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7조 1항 8조 등 규정을 보면 대통령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되거나 관리되는 기록물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는 전자적으로 생산된 것 아니고 단지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의 출력물의 사본입니다. 출력물도 아니고 출력물의 사본이고 사본은 대통령물로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합니다. 또 대통령 기록물법 10조 1항, 11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4조, 5조 1항 이런 규정들을 보면 이 사건 문서는 아무런 생산 권한이 없는 피고인에 의해서 생산이 된 것이고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사건 문서는 공용 서류로서의 성질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공용 서류 무효죄에서의 공용 서류 무효죄는 공문서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등을 말하고, 장차 이를 공문서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의도하에 보관 책임자가 폐기를 했다면 이거는 더 이상 공문서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공용 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98도 4350호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 이 사건 문서를 보관했다가 폐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문서에서 사용 중인 서류나 사용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를 폐기한 것은 보관 책임자로서 장차 공문서에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에 따라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죄와 공용서류 손상죄는 그 죄수관계가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양죄 모두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죄의 객체는 모두 공용서류 손상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양자 모두 공통적으로 손상이라는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손상죄로 의율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죄가 성립하면 공용서류 손상죄는 법조 경합에 따라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서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특검법의 특유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만 특별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법 25조를 보면 2조 1항 각호의 사건과 관련해서 형법에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호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또는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와 관련해서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피고인이 2025년 2월달 25일 날 당시 검찰 특수본에서 참고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사건 문서의 생긴 모양, 그리고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게 된 시점과 계기를 낱낱이 진술했고,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 사실뿐만 아니라 공범에 해당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공소 사실에도 그대로 기재가 돼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 이 부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모두 선고가 됐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지금 선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피고인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이 사건 문서와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과 증언을 수사기관에서 하고, 또 이 사건 문서를 수사기관에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한 행위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 작성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폐기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죄 모두 형 면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시더라도 재반 정상을 참작하셔서 형의 면제 등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구술 변론한 내용에 관해서 특검 측에서 혹시 진술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좀 정리해서 추가로 의견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최후 진술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에 관한 최후 진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부 재판장님, 판사님. 저는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모범 공무원, 우수 공무원 많은 표창을 받고 정직과 성실, 준법 정신을 바탕으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허위를 했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연히 총리님과 전화통화에서 받은 서류를 잘 전환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재를 해서 보관을 했던 그것뿐인데 그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1년 동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성실하게 일을 했나라는 저 스스로 자책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재판장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5월 28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판결 선고합니다.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